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이 출연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동부죠.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머니올라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저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턴키 글로벌 리얼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부동산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고 싶은 열망에 김효진 미국 부동산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은 출간하면서 그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이제 뭐 유튜브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실제 또 이제 부동산 투자 업계에서 이제 활동도 하시고 네. 많이 바쁘시겠어요. 근데 요즘 이제 보면 국내 신문에도 이제 미국 부동산 가격이 좀 이제 정체기에 들어섰고 거래량도 좀 줄고 있고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왜 이 시점에 미국 부동산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투자라는 게 마찬가지지만 뭐 주기가 있고 또 이제 저점이 떨어졌을 때 또 이제 가장 좋은 투자 기회가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사실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네. 우선 자 해외 부동산이니까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자 거기 뭐 시민권, 영주권 없어도 뭐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네. 투자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권, 영주권이 없어도 이제 살 수는 있고 멀리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영어도 익숙하지가 않고, 네. 제도도 익숙하지가 않고, 서류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뭐 투자하는데 큰 문제 없나요? 이제까지 저희가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분이랑 거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적절한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대행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듯이 미국에서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자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부동산 전문인을 선임하시면 그 부동산 전문인이 대신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쉽게 부동산 취득, 보유, 매각까지 모든 걸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하고 비교할 때 미국 부동산의 매력은 이거다. 네. 좀 앞에 뭐 이제 앞으로 쭉 우리가 뭐 자세한 얘기 하겠지만 간단하게 네. 미국 부동산 매력 뭡니까? 네, 한국 부동산과 비교해서 미국 부동산의 매력은 무한한 현금 흐름의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부동산은 주로 자산 가치 상승에 중점을 둔 자본 이익을 겨냥한 투자가 대부분이라면 미국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더불어 좋은 현금 흐름, 그것이 바로 미국 부동산에 있어서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특파원하면서 미국 잠깐 뭐 살아봤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우리하고 좀 거주 형태나 이제 문화도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렇죠. 뭐 명칭은 같은데 보면은 생김새는 좀 다르고. 네.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자 미국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알아야 될 부동산 뭐 형태라고 그럴까요?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 거나 아니면 많이 투자하는 거 위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부동산의 종류에도 참 많아요. 우리가 뭐 크게 말을 할 때에는 다 아는 거주용 부동산,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 그리고 토지, 이 네 가지를 큰 맥락에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주로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 유형으로는 아무래도 거주용 부동산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2021년에 각광을 받았던 셀프 스토리지,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에서는 물류 창고, 일반 창고가 상당히 각광을 받은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거주용 부동산에 있어서도 우리가 작게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단독 주택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타운하우스, 콘도, 코업, 그리고 두플렉스, 트리플렉스, 포플렉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을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타운하우스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거기서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콘도, 코업, 아파트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헷갈려 하세요. 예. 왜냐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A 블락에 있는 건물도 고층으로 된 아파트 같은 건물이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예. 근데 B 블락에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C 블락에 있는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갔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소유권의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의 아파트의 개념은 소유권을 가진 하나의 유닛이라고 본다면 예. 그러한 개념에 가까운 것이 미국에서는 콘도예요. 네, 하이라이즈 콘도 예. 또는 미들라이즈, 롤라이즈. 그리고 아파트의 개념은 미국에서는 전부 다가 임대용 거주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아파트는 상업용 부동산에 속해요. 왜냐하면은 거주용 부동산은 4개의 유닛이 붙어 있는 것까지, 4플렉스까지만 거주용으로 취급을 하고요. 5 유닛부터는 상업용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상업용 부동산이면서 그리고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코업은 뭐냐 그러시는데 생긴 거는 똑같은데 코업은 아파트와 콘도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업은 생긴 거는 콘도나 아파트하고 똑같지만은 소유권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처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세입자는 또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분을 소유한다는 의미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틀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두플렉스는 비슷한 집, 똑같은 집이 붙어 있는 거, 2개가 붙어 있는 거, 3개가 붙어 있는 거는 트리플렉스, 4개가 붙어 있는 것은 포플렉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포플렉스까지는 우리가 거주용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거기에 하나가 더 붙는 경우에는 상업용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보통 이제 부동산 회사가 그 소유자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고 사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자산이든지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 부동산 유형별로 네. 그런 리스크라고 할까요? 뭐 네. 어떤 그런 등급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부동산에도 앞서 설명했지만은 유형이 각각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각 유형별로 또 등급이 매겨진다고 보셔야 되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익숙하지가 못한 게 같은 콘도, 같은 사무실 건물인데 등급이 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등급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유형별로 A, B, C 등급으로 표현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A 플러스 또는 D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거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리스크와 수익을 표현하는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A 등급일수록 리스크가 덜하고 반면 현금 흐름은 대신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B, C 등급은 실질적으로 가격 면에서는 A 등급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지만 대신 현금 흐름은 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와 수익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등급은 어떤 지리적인 또 물리적인 그러한 성격을 조합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위치라든지 연식, 세입자의 어떤 등급, 예,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등급에 대해서 보통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좀 신뢰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당연히 신뢰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떨어져서 네. 사실 어떨 때 보면 이제 건물을 못 보고 살 경우도 많이 있을 네.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여쭤본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시민권, 영주권 없어 누구나 살 수 있다. 뭐 영어 못해도 큰 문제 없다. 또 부동산 유형, 뭐 또 부동산에 따른 뭐 리스크와 수익률 관련해서 이제 투자 등급이 있다. 공부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혼자 살 거냐? 뭐 돈 합쳐서 같이 살 거냐? 아니면 리츠 같이 뭐 간접 투자 형태로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걸 뭐 굳이 얘기하면 소유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유 형태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소유 형태는 실질적으로 주관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소유 형태는 실질적으로 어떤 세금이라든지 어떤 책임의 합리성을 충분히 고려한 투자자의 의사 결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요, 뭐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법인의 종류에는 뭐 LLC 유한 책임 회사 또는 S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이 있을 것이고요. 또 파트너십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한국인이라는 외국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 법인으로 가는 그 소유 형태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LLC, 그러니까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해서 가는 경우가 어떤 세금이라든지 책임에 있어서 상당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LLC를 많이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C 코퍼레이션, 예, 그런 형태를 갖는데 예전에는 LLC 형태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주로 C 코퍼레이션이나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은 거의 LLC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주거용을 사든 뭐 재력이 좀 되시는 분은 상업용을 사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개인 명의로 사니까 뭐 큰 거는 문제는 없을 것이고 뭐 세제 같은 게 좀 책을 보니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그거는 이제 차차 좀 확인하기로 하고 자, 소유 형태까지 결정해서 이제 샀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뭐 등기가 나와야 이제 이게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은 뭐 어떻게 절차를 마무리합니까? 똑같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집 문서라고 하잖아요. 예. 미국에도 이제 집 문서라는 게 있는데 워런티 디드, 그러니까 소유권 증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클로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클로징 변호사나 또는 어떤 주에서는 에스크로우 회사를 통해서 집 문서의 매도인이, 그러니까 양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것이 매수자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에 위치한 카운티 사무소에 등기를 꼭 해야만 되죠. 예. 예, 그건 공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언날리지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등기가 돼서 매수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매수자가 그렇게 등기된 소유권 증서를 수락했을 경우에 모든 것이 완료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뭐 돈도 다 치르고 네. 세금 낼 것도 내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클로징 단계에서 다 정산을 하죠. 자, 이제 뭐 기초 공부 좀 했고요. 이제 실전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취득하고 네. 또 보유하고 네. 매각하고 네.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과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한국 사람이. 보통은 지역 선정이 필요하고요. 예. 미국은 워낙에 강활한 국가고 50개 주마다 주법과 규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지역 선정을 먼저 하시고요. 예. 지역 선정이 되고 나서는 그 지역에 전통한 부동산 전문인을 선임하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예. 네. 그 다음 먼저 자, 중개인을 선임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부동산 전문인을 선임하시고요. 그리고 살려고 하는 그 부동산에 있어서 융자를 받으시게 되면은 사전 융자 승인서를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예.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자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이제 매도인에게 정식으로 오퍼를 넣어야 되고요. 예. 그 오퍼가 이제 수락이 되면은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제 송금이 들어가겠죠.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그 송금의 과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 주택 검사를 합니다. 홈 네.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Certified Home Inspector를 선임을 하는 거예요. 선임을 해서 그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이 쌍방간에 합의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조건부 계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은 매수자의 그 융자가 최종 승인됐다는 것과 집 감정이 판매가하고 맞았을 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 이제 클로징 단계로 가는데 클로징 단계 전에 마지막 주택 검사를 한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워크드루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이 잘 고쳐졌는지 또 처음에 내가 실사를 했을 때 봤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에게 이 집이 전달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고요. 그리고 잔금을 송금하는 또 두 번째 송금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취득 절차는 미국에 있는 현지인하고 한국에 있는 한국 투자자분하고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송금 과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 투자 목적으로 미국의 부동산을 사면 뭐 본인이 가서 사는 게 아닌 이상은 뭐 거의 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보유 과정에서 임대료가 이제 얼마나 좀 안정적으로 내가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제가 알기로 뭐 취득세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유 과정에서 이제 세금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세금을 합리적으로 좀 내는 방법은 뭘까? 네.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예, 그렇죠. 일단 취득은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보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그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전문 투자자들은요, 일단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 타 주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요, 먼저 부동산을 고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산 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을 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동산은 지극히 지역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지역성을 잘 아는 전문인이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가 조지아주 또는 텍사스주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를 담당하는 또 그 주에서 그 지역 시장에 정통한 자산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을 하고요. 예. 그러면 그 자산관리 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돈을 역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이쪽 지역에는 이 정도에서 임대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제 그러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예상 임대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이제 정보들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유형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유형에 맞게끔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되는데 자산관리 회사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좀 생소한 문화일 것 같아요. 네, 생소하시죠. 그래서 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부동산 회사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뭐 매매도 거래를 하고 임대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돌아가는데요.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좀 불가능한 게 하나의 부동산 전문인이 매매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관리까지 하고 그리고 그 집에 대한 메인테넌스까지 다 담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투자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갔었을 때는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그 지역에 정통한 자산관리 회사를 선임하셔야 되고 위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든 그 전반적인 상황은 데이터를 통해서 다 업데이트를 받거든요. 랜로드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제 투자자들은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홍콩에 투자를 한다. 미국에서 뭐 이탈리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자산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성을 파악하고 투자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세금은 뭐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이제 그 취득세는 없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없습니다. 사실 보유하는 동안에는 그 보유세로는 재산세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근데 그 재산세도 미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50개 주마다 주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받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에 있어서 재산세율도 주법에 따라 틀리고요. 이건 사실 지방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주라도 카운티별로 또 이 재산세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평균 재산세율이 0.7%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0.87%, 뉴저지주는 좀 비싸요. 2.13% 정도고요. 그리고 똑같은 조지아주라도 예를 들어서 카운티별로 귀넷 카운티 1.19%, 그리고 풀톤 카운티는 1%, 뭐 포사이스 카운티는 0.77%. 굉장히 다양하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 징수하고 뭐 부동산 건물을 관리하고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해결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자산관리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자산관리회사는요, 자체적인 그 법률 전문인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자,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좀 알아봤고 팔 때 중요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죠, 팔 때. 이걸 좀 뭐 줄이거나 합리적으로 내는 방법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보통 미국에서는요, 양도소득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거주용 부동산을 소유를 했을 경우, 두 번째는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좀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했고, 최근 5년 동안에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요, 1인 기준으로 해서 25만 달러까지 세금 면제를 받고요. 그리고 부부 통합으로는 50만 달러까지 세금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주했을 경우죠, 그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장기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단기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보유한 지 1년 안에 매각할 경우 적용되는 게 단기 양도소득세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 37%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을 받는데요. 본인 소득 기준으로 해서 0% 또는 15%, 최대 20%까지 부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인 기준으로 하여서 뭐 3만 달러다, 1년에 4만 달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장기 양도소득세로서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소득이 낮으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네, 작게 되는 거고요. 작고. 네, 네. 소득이 많을수록 최대 20%까지 적용을 받으니까는 따지고 보면은 소득세율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미국 국세청 코드 1031이라고 해서요. 동종자산 교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평생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동종자산 교환을 통해서 세금은 중산층보다도 더 적게 내면서 부를 증식하고 지켜나가는 어떤 전략적인 세금 인센티브로 합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한 책임 회사인 경우에는 이제 세금 줄일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목적으로 해서 유한 책임 회사를 만들어서 그 유한 책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뭐 그런 걸 하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투자자분께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할 때 개인 자격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법인 자격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인 자격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책임과 어떤 세금의 합리성 때문에 LS를 많이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하더라도요. 똑같습니다. 납세자 번호를 받아서 임대소득을 받고 그거를 임대소득 신고를 하면 똑같은 그 보유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세금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매각할 때에는 당연히 원천 징수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동종 자산 교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4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A. appreciation, 자산 가치 상승, B. benefit, 세금 혜택, C. cash flow, 현금 흐름, 네. D. debt, 부채, A, B, C, D 매트릭스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잘 활용하여서 부를 증식하고 그리고 지키는 그러한 모든 핵심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고요.